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원불교 현장인데요. 어제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주최한 소태산 시민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주제는 원불교는 왜 공화제를 선택했을까 였는데요. 지난해 불법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요즘, 109년 전 탄생한 원불교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정신으로 모두를 부처로 보고 교단 운영에 있어서도 모두의 공의를 모아 결정하는 공화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어떻게 공화제를 선택할 수 있었고 원불교의 교단 운영은 얼마나 민주적인지 어제 이 시민 포럼을 주최한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현욱 교무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에서 소태산 시민 포럼을 어제 처음으로 개최한 거죠?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원불교 내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만든 우리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벌써 9년이 됐습니다. 줄여서 원시내라고 부르는데요. 원시내가 이제 9년 되는 오늘날 함께 교단 내외에 좀 더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원시내가 평화, 인권, 대한에너지, 환경, 사회정의 등 각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의 바탕에서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이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 포럼에 시작하는 주제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작년 12월 3일 우리가 아주 큰 우리 민주공화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었잖아요. 네.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공화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종교는 어떻게 민주주의에 기여해 왔는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데요. 종교의 목적은 결국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또 민주주의 사회야말로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는 사회라는 점에서 종교의 지향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종교가 역사 속에서 어떠한 불평등과 불합리의 어떠한 근거를 마련하는 그러한 시기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각 종교의 기본 정신에 따라서 평등과 존엄, 인권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초기부터 인간의 평등과 존엄을 강조했죠. 예.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잖아요. 이는 차별과 억압에 맞서는 메시지로서 해석돼서 근대에 들어서는 인권 사상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는 기독교 사상가들이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브라만 중심의 계급사회에서 출발했지만 소카무니는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죠. 이는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한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평등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인권이나 평등이나 자유나 우리 종교적인 가르침들이 쌓이고 또 그 밖에 인류의 지혜가 쌓여서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원불교는 109년 전 그 일제강점기에 탄생한 종교인데 그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음에도 처음부터 공화제를 택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어떻게 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공화제라는 건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의 권력이나 혈통에 의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법과 원칙 아래 평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 구조를 말하죠. 네. 원불교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원에 공화제를 원불교의 체제로 한다는 내용이 전문에 담긴 건 1982년 4차 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원불교의 기성단체인 불법연구에서부터 현 교원이 시작되는 불법연구의 규약의 바탕에서 교단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일단은 이론의 진리를 깨달은 대종사님은 우리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이어져 있으며 그에 바탕하여 이 세상에 부처 아님이 없다. 그리고 만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바탕해서 내 삶과 우리 사회에 이것을 구현해내도록 교리를 만드셨죠. 네. 특히 이러한 진리를 구현해내는 체제로서 공화제를 제일로 여기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928년 6월 27일 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을 예로 들면서
공화제로 운영되는 공화국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 형태라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 장개석이 손문의 유지를 이어 삼민주의를 표방하고 모든 불합리, 불평등 제도의 습관을 다 철폐하고 자유평등의 신중국, 즉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모두 경아할 일이다라고 높이 평가하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력으로서 강제 복종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요. 민주공화국은 도덕으로서 정치를 이끌어야 하며 후천개벽 시대의 종교에는 종교의 이치뿐만 아니라 정치에 해당되는 사, 일사자죠. 사도 함께 밝혀서 지혜와 복덕을 갖추어 하니 이것이 바로 원불교인이 나갈 3대 강령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대종사님께서 또 그런 말씀까지 또 해주셨었군요.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교리 자체가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사은사요 사막팔조의 교리 자체를 구현해내는 가장 적합한 제도로서 공화제를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 대종사님이 대각을 얻은 것이 1916년인데 그 당시만 해도 각종 차별이 많았던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성별에 따라서 또 뭐 교육이나 부유함 정도에 따라서 차별이 좀 많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1916년은 이제 차별이 많이 냈던 시기였죠. 그때는 아직 그 정근대적인 신분체제의 여파가 많이 남아 있었고 교육과 재산을 가진 계층, 그렇지 못한 계층의 격차가 아주 심했죠. 실제 생활에서도 교육, 결혼, 직업, 복장, 주거지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이후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백정들은 양반과 다른 무덤에 붙이거나 특정 복장을 착용해야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고요. 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여성은 교육받기 어려운 환경에 분명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898년에 창양회 같은 여성 운동 단체가 만들어지고 근대적 여성교육 학교가 생겨난 것도 이러한 사회적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죠. 그 당시 여성교육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게 차별이 많았던 때에 대종사님은 모두가 부처라는 정신으로 새로운 종교를 이렇게 펴십니다. 자, 그래서 대종사님이 처음부터 강조하셨던 게 이 사요라는 가르침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우리 원불교에서 모든 인류가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사요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요가 곧 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어쩌면 민주주의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사은과 함께 사유가 교법으로 발표된 게 1929년입니다. 그때 발표된 사유는 이제 남녀 권리 동일, 지우차별, 무자녀 타자녀 교양, 그리고 공도 헌신자 이부사지인데요. 이것이 변해서 현재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가 된 것입니다. 예. 이는 앞서 말한 차별 제도들을 철폐하고 교육을 함께 받고 그리고 지위나 권리도 함께 누리면서 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동안 교육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력을 갖춘 자유인으로서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자력자는 공도에 다시 헌신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사회 구조를 지향한 거죠. 네. 이 모든 것은 바로 공화제의 핵심 가치인 자유, 평등, 책임, 공공성의 가치를 모두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즉 원불교의 교리가 궁극적으로는 부처가 되는 것이지만 실질적 부처의 모습은 독점하지 않으면서도 의존하지 않는 서로가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지 않는 서로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실천하는 어떤 공화의 정신을 갖춘 사람이 바로 그 실질적인 모습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원불교 교단 운영을 봐도 이 민주주의 정신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교단 최고 의결 기구에는 남녀 동수 또 재가와 출가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924년 불법연구회 창립 당시 이제 총재는 수태한 대공사였고요. 회장은 서중환 선지님이셨죠. 그리고 초기 수의단 구성에 있어서도 재가 출가의 구분 없이 대종사 제세 시에 남녀 수의단 남자 수의단은 1918년 어떤 최초의 부인 제자가 맡고 1931년은 여자 수의단
15단을 구성하면서 제가 출가의 구별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도 그 정신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출가와 재가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은 어떠한 전통적으로 출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강했던 조교단체와 달리 교화 참여에 있어서 재가자도 수의단에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히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수의단원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출가자는 남녀 각 9명, 재가자는 남녀 각 4명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교원 개정에서 출가 수의단은 최상위 수의단이라고 한 부분은 과연 공화제의 정신을 잘 담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요약하자면 원불교는 창립 초기부터 남녀평등과 출재가 동등 원칙을 제도적으로 실행하면서 교단을 운영해왔지만 현재도 더 나은 평등성을 위해서 내부 혁신과 논의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런 논의를 할 자세가 되어 있는 또 종교라면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운영 방식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예. 네, 그렇게 해야 돼야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종교계에서도 우리 원불교를 평등한 종교라고 보고 또 부러워하는 그런 또 시선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 만큼 우리 원불교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또 기여한 바가 있겠죠. 네, 민주주의 운동 당시에는 우리 원광대학교 이제 교무들이 다니는 대학이 이제 교학대학인데 그때 당시 이제 교학대학을 선봉교학대학이라고 해서 민주화 운동에 적극 앞서서 이렇게 행하기도 했고 사회개혁교본단을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화 그리고 평화, 인권, 환경 분야에서 그래도 작은 힘이지만 정말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죠. 자, 어제 아주 뜻깊은 이 시민 포럼을 열었습니다. 자, 우리 또 교무님께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과 또 대화 나누시고 하시면서 느끼신 바가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포럼을 통해 느낀 것은 한국의 민주공화제의 사상적 기반이 단지 서구 이식이 아니라 자생적 사상과 그리고 운동 속에서 길러 올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토론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공감하는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제라고 하는 것,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도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인 시민들이 공공성과 평등, 책임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성립되는 살아있는 체제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것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탱하는 힘은 도덕적 시민, 공화적 인간의 성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종교인은 신앙인인 동시에 어떤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공공의 삶을 책임지는 어떤 스스로 공화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민주주의와 어떤 공화제를 얘기를 하면서 사실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왔지만은 지난 2016년과 이번 2024년 전 세계에서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주목받은 것은 자유와 평등과 더불어서 거기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책임과 공공성이 바로 공화제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과 공공성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종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완벽한 제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갈고 닦아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용될 요지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지요. 개개인의 어떤 자유와 권리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현욱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